역사상 7대 황당한 사건,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났다. 세상은 너무 넓어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7가지 겉보기에 터무니없는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비행기 추락 사고, 정글 생존, 둘 다 무섭게 들리네요. 하지만 1971년에 줄리안이라는 17세 소녀가 3,000m 높이에서 떨어진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구출되기 전까지 11일 동안 정글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외국인들에게는 춘절이며 가족이 재회하는 날입니다. 이날 줄리아는 어머니를 따라 페루로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페루의 아마존 열대, 우림의 생물학 연구시설을 세워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항공편이 특히 많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줄리안의 어머니는 그녀를 악명 높은 페루 항공에 태웠습니다. 이 항공사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가장 유명했는데 2대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크리스마스였고 줄리안의 어머니는 산타클로스가 그날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설적인 산타클로스가 물질 세계에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0분도 채 안 되어 폭풍 중심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줄리안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창문으로 비행기가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충격력으로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줄리안이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좌석은 그녀의 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가 떨어진 곳은 상승기류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줄리안은 굵은 덩굴이 있는 울창한 숲에 착륙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겹의 완충 장치 덕분에 줄리안은 거의 무사했지만 그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줄리안은 깨어나자마자 구출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열대우림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이곳의 환경에 익숙했습니다. 물을 따라가라는 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가르쳐 주신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11일 동안 혼자 걸어간 줄리안은 야만인처럼 피곤하면 잠을 자고 깨어나면 길을 계속 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줄리안은 마침내 열대우림에서 수색하던 구조대를 만났다. 이때 줄리안의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녀는 마비되었고 눈은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녀 팔의 상처는 썩었고 살아있는 구더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줄리안은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인간 도둑이 백학을 강탈하다. 도둑에게도 나름대로의 행동 강령이 있다고 하지만 백화를 털었던 도둑들은 정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당국은 힌두룸이 무리의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이동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백합 무리가 떠난 후 폴란드 기관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동물 이주는 매우 조직적이었고 그 엄격한 작업은 과학 연구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동하던 백합 무리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이 설치한 GPS는 모두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흰학 한 마리가 갑자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실시간 위치로 일정 범위 내에 멈췄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흰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불행히도 부상을 입었거나 심지어 죽었기 때문에 본 무리를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회사에서 $2,700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내올 때까지 그들은 흰학이 실제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사악한 사람이 백학의 목에서 통신에 쓰이는 SIM 카드를 빼내어 무료 전화카드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연소 사형수 1944년 11살이었던 베티와 8살이었던 메리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떠난 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백 명으로 구성된 수색 및 구조대를 조직하여 베티와 메리를 찾아 험악하게 수색했습니다. 수색구조대는 하루 종일 수색한 끝에 도랑에 버려진 차가운 시체 2구를 발견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자 물에 모든 증거가 씻겨나가면서 소녀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용의자가 조지라는 14세 흑인 소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소녀들이 조지와 소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흑인이고 사망자는 백인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몇 시간의 신문 끝에 경찰은 조지가 범죄를 자백했으며 곧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조지를 린치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빨리 끝났습니다. 조지는 항소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4세였던 조지는 급히 처형되었습니다. 황제의 강도 동화에는 황제의 새로운 옷이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황제의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한 총잡이가 은행에 침입해 강도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찍히지 않기 위해 강도질을 할 때 가면을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이 남자는 2개의 은행을 털 때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조언했고 경찰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은행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경찰이 그를 전혀 잡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변장했고 경찰은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은 온갖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감시 카메라에 그의 얼굴이 생생히 녹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재빨리 강도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얼굴에 레몬즙을 발랐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판 기생충 영화 기생충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8년에 호리카와 타츠코라는 여성은 집이 없었고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호리카와 타츠코는 낮에 긴 시간 일하고 그 남자의 집 벽장에 숨어있는 도쿄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도라에몽을 많이 본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옷장을 너무 많이 채워서 살 수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호리카와 타츠코는 그 남자가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도쿄의 한 남성은 몇 달 동안 집에 음식이 줄고 설명할 수 없는 청소 흔적이 있다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심장마비로 거의 죽일 뻔하게 만들었다. 그 몇 달 동안 호리카와 타츠코가 그와 함께 먹고 살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쿄의 남자는 문 밖으로 달려나가 경찰서로 갔다. 비행기와 물고기의 첫 번째 근접 조우.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는 이야기는 전설 속에서만 전해진다. 실제로 물속의 물고기가 하늘로 날고 싶어 한다면 비행기에서 도시락으로 제공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더 이상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비행기와 가까이서 접촉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물고기는 전 세계에 단 한 마리뿐일 것이다. 1987년에 유명한 보잉 737이 그런 반항적인
물고기를 발견하고 가까이서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는 살아남을 수 없었고 비행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담한 물고기는 비행기 측면 엔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론 물고기는 매우 억울해했을 겁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그것을 점심으로 먹으려고 해서 물 밖으로 꺼내어 하늘로 달려올랐습니다. 입에 점심을 물고 있는 독수리는 길을 보지도 않고 갑자기 보잉 737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제 독수리가 무서워할 차례였고 입에 물린 물고기는 길을 잃었다. 물고기와 비행기는 전혀 관련 없는 두 가지 물건이었지만 양쪽 모두에게 해를 끼친 밀접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잃다. 왕자들을 속이기 위해 봉화를 켜는 행위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고양이를 놓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고양이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이집트를 침략했을 때 그들은 더러운 꼼수를 써냈습니다. 그들은 군대 앞에 고양이를 세워 방패로 삼아 페르시아 군대를 이집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이 요령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고양이가 페르시아군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고 감히 앞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페르시아군에게 격퇴당하고 전투에서 패배했다.